자, 그러면 이제 공소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 관련해서 먼저 공소 취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공소 취소와 기소 변경주의. 자, 1번 공소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을 처리하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공소 취소라고 하죠. 예컨대 뭐 진범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경우, 또 진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당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 이럴 경우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4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네요. 검사로부터 적법한 공소 취소 의사표시가 있다면 소송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당연히 종료된다.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이게 틀린 거죠. 철회 내지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자,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공소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역시 4번이 정답인데요.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지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정지재판은 1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예, 1번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항소심의 파기환송, 파기이송 후 절차 및 재심 절차라고 한다면 이미 1심 판결 선고된 후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공소 취소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예,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죄란 뜻이에요. 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XY 제시라고 하는 수개의 죄를 병합 심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전부 이걸 모두 철회하거나, 또 그 공소사실의 소추 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공소사실의 철회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소 취소가 되는 거죠. X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공소 취소 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로 봐야 되겠어요? 공소 취소로 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3번 공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이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또 그 내용이네요.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예, 이미 재심 소송 절차라고 하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후니까 공소 취소할 수 없죠.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거. 예, 공소 취소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소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거. 1번 어디가 틀렸어요? 항소심, 예, 이게 틀린 거죠.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니까 틀렸고요.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이죠. 결정. 예, 이 4번은 어디가 왜 틀렸냐면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이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기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형식재판이에요. 형식재판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주문이 틀린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다만 형식재판이지만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면소 판결이죠. 근데 이 면소 판결에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송 추행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사망했다. 자, 이미 피고인이 사망했는데 피고인 결국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는데 그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소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미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했다. 그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소송 추행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공소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당연히 1번이죠.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요거죠. 비록 공소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면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여기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수입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공소제기 후에 강제 처분에 대한 권한은 수서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압수수색의 권한이 마치 검사에게, 수사 절차에서 검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복 진술 조서, 요거 기억나십니까?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자, 이거 주관식 문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요.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은 없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를 인정해 줘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문제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소 강제 절차 재정 신청이 나오는데요. 이 국법 시대에는 기소 강제 절차라고 하지 않고 준기소 절차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한 다음에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하고 또는 재정신청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죠? 공무원의 형법 123조 이하 이런 범죄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재정신청을 청구했을 때 심리한 다음에 두 가지죠. 기각하거나 아니면 부심판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판에 붙이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소제기와 동의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준기소 절차다. 원래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는 건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예, 고등법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기소 절차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개정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절차도 이렇게 넘어오지 않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항고한 다음에 재정신청으로 와서 심리한 다음에 역시 기각하거나 아니면 뭐죠? 공소 제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명령을 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기소를 검사에게 공소 제기하는 것을 강제한다라고 해서 기소 강제 절차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1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번까지 틀렸다는 얘기죠. 검사의 물서본에 대해서 고소인은 재정신청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틀렸군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법 123조부터 126조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거고. 예, 재정신청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심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항고 절차에 진행하는데 증거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고. 이건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재정신청 사건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요 대목인데요. 앞서 바뀌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국법에서는 부심판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공소 제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공소 유지 변호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고 그 지정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 자, 이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심리기한은 3개월 이내며 심리에 필요한 때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예, 요거는 원래는 이제 항고 전시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항고 신청 후에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했다면 곧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충 규정을 둔 거예요. 보완 규정을. 예.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 신청권자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이 대상범죄 제한 없이 요게 틀렸네요.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고소인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고발인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피의사유공표죄 이거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한 없이 이건 틀린 거죠. 3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예, 여기도 제한 없이 이게 틀렸겠죠.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절차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고소, 그 다음에 수사를 했겠죠. 수사, 사경이나 검사가 검찰청에서 왔겠죠. 여기서 이제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불기소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한다고요. 검찰 항고를 하는데 이 항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각이 된 거죠. 이 항고 기각 결정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 다시 재정신청을 청구하는데 이 재정신청이 곧바로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10일 이내에 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신청 사건에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하는 검찰청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 자, 이건 1번이 정답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아, 이건 내사 사건이군요.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면 내사 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근데 진정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이건데요. 내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내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사 종결 처리했다면 그러니까 내사 종결 처리했다?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못했다? 그럴 때 그 진정인이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사 절차로 진행되는 건데 내사 종결 처리 자체가 그 불기소 처분이라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그 내사 종결 처리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예, 부축배기 절도, 예, 요거는 뭐죠? 예, 위협한 함정수사냐 아니냐 이 문제죠. 요거는 기회 제공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를 함정수사로 보는 거죠. 위협한 함정수사로. 위협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예, 그렇죠. 고소권자가 여러 사람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고소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예, 바로 이제 대리에 의한 고소인데요. 예, 바로 대리권이 정당하게 수여되었음이 증명되면 충분한 거죠. 반드시 형식주의에 의해서 대리 이런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신청 방법과 관련된 건데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며칠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 전치주의 예외를 인정한다. 항고 전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검찰 항고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 되도록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항고하기가 시간상 없는 거죠. 자, 그게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예,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전치주의 예외 적용을 받은 경우에 각호 위 A를 제외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우리가 이미 봤던 거죠. 앞에서 10일 이내에 이거죠. 항고 전치주의가 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상개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건 7일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건 열흘이죠. 예. 요건 숫자를 써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2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2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을 볼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거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다 제출해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청에 제출해야 되죠. 지청장이나 검사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어디다 제출하는 거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교도소장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해 놓은 거죠. 거기서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거죠. 설령 구금 중인 고소인이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핏 보게 되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심리할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재정신청서를 어디에게 제출하라 했어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도 고발인은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거쳐 서면으로 항고할 수가 있죠. 요 항고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심사한다고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 즉 불기소 처분이 뭔가 잘못됐네? 라고 한다면 그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어떤 처분이죠? 불기소 처분을 경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떻게 하죠? 지청장이나 검사장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시 수사 한번 해봐. 이렇게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내리는 것입니다. 구금 중인 고소인이 이건 봤고요. 재정신청의 취소 규정이군요. 그래서 재정신청의 취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신청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관련 선임이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262조 제2항 후단 증거조사 과정에서 거기 증거조사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작성된 서류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1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 자, 4번이 정답이군요.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느냐?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재정신청권자의 재정신청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검찰항고의 예외인데요. 검찰항고를 거쳐서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기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했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다시 검찰항고를 가느냐? 그때는 검찰항고를 할 필요 없이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구두 변론을 요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신청권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죠.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한다면 굳이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두 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게 되면 서면 심리라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예, 3번은 맞죠.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증거물을 열람 또는 증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소강제 절차의 구조입니다.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4번이 정답이네요. 재정신청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른 하항고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하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네, 잠깐만요. 지금 이게 네, 이게 제가 잘못 답을 봤어요. 또 이게 틀린 게 없죠, 그죠? 네. 자,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1번이 정답이죠. 앞서 했던 것처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그렇지, 원칙적으로 등사할 수 없다 그랬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예, 요거 10일 앞서 우리가 봤던 기간입니다. 네, 이거 맞고요. 이것도 맞는 거죠? 예. 아무리 봐도 틀린 대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2번.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 이건데, 예, 4번이 틀렸어요. 자, 심리는 비공개 원칙이라 그랬죠? 이거 틀렸고요. 예, 요거는 재정신청 사건의 확대 요 과정을 소개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제 이 재정신청 사건이 확대된 것에서는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분담이 큰 이유가 됩니다. 검사의 무효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사건이 적어지고 검찰 항고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많아지니까 어떤 사건이 많아졌냐면 검사의 무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 80건 정도 헌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많을 때는 60건 이상이 검사의 무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이제 법원의 그 권한으로 이제 바꿔 놓은 거죠. 네. 자,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예. 여기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불복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공소제기 명령이 잘못됐다면 결국 공소제기된 법원에서 그것의 잘못도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입니다. 재정신청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4번이 정답이죠.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그런 게 아니라 공소제기 결정이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공소유지 및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검사를 정하고 그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항고 전치주의가 1번이고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죠.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예, 이거는 대상이죠. 고소인과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재정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검사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법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예, 그 재정신청 대상인 불규처분이 협의의 불처분뿐만 아니라 기소의 처분도 포함된다. 여러분들 이 협의의 불처분은 잘 아실 거예요. 협의의 불규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죠. 혐의 없음, 무혐의, 그 다음에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 그죠? 고발인이 주장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범죄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럴 때 혐의 없음에 불처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안 됨의 불처분은 뭐냐? 그것이 특정한 범죄 사실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공소권 없음의 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컨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예컨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죠? 이럴 경우 당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소권 없음의 불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이 되는데요. 이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만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예, 공소제기에 받자 선고유예가 유력하다. 우리가 형법에 보게 되면 양형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양형사유를 고려해 볼 때 선고유예가 예정된다, 예견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라면 지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거죠. 물론 확정력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기소유예예요. 그러니까 얘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협의의 불처분, 이것도 합쳐서 광해 불처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재정신청 사건은 협의의 불처분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연락응사할 수 없다는 거, 또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재정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1번을 볼까요? 예, 기각결정이든 공소제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있죠. 거기 여러분들 해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2항 1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2항 2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항 1호가 뭐냐? 예, 기각하는 결정이고
이유는 뭐냐?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지만 예,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상 방식을 위배한 재정시청 어느 경우나 법률상 방식을 위배한 재정시청을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한 경우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우리 예, 판례에서 나온 판시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을 청구하는 방식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해야 되는데 이를 지나친 거죠.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결정까지 했다면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공소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공소제기된 법원에서 공소제기 재정신청의 잘못 여부까지도 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기억해 두시고요. 예. 여기서는 예.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불복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거. 예. 요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요 앞에까지는 이해했어요. 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예. 언제까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겁니다. 근데, 만일 그것이 공소제의 결정이 있다면, 그죠? 공소제의 결정이 있다면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왜 이런 규정을 뒀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고소를 했는데 수사를 하고 불기소 처분한 거죠? 자, 불교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다시 재정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재정신청을 청구하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그리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원래 공소 제기를 해야만 뭐가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다시 정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측에서는 불교 처분을 한 거고 고등법원에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예컨대 당해 사건이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되었다. 즉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즉 공소제기 결정이 나고 원래 기간이 이렇게 된 건데요. 공소제기 결정이 나고 공소제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재정신청을 청구한 취지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됐냐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때 공소 제기된 것으로 의지해 주는 거예요. 뭐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경우 그 자체가 공소된 것으로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에 관해서만입니다.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는 이때까지 공소시효가 정되는데 다시 공소시효가 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시효 정지의 종료일이자 개시일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소장 제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네, 이제 공소장을 제출해 공소제기 방식이 공소장 제출 아닙니까? 자, 2번이에요. 제1공판일 전 며칠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되느냐? 이건데 7일이 아니라 5일이죠. 5일 전까지. 예, 공소장에는 검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공소장 1번주의죠. 공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 또 임의적 기재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재해야 할 사실 이외의 첨부인용 여사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른바 공소장 1번주의 예단 배제의 취지죠. 공소 제기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도 아니하여도 되는 수송에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공소 취소죠. 공소 취소. 원체로 서면으로 해야 되지만은 재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4번이 정답이죠. 예, 4번. 당직 접수된 공소장의 당직용 문서 접수인과 주무과에서 날이는 접수인의 일자 표시 중에 법률상 효력을 갖는 일자는 이건 의미가 있죠. 공소시효 관련해서 보게 되면 주무과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일자 표시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당직용 문서 접수인과 그 다음에 주무과에서 날인한 접수인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유효한 것이냐 효력을 갖는 것이냐 이게 다를 때 여기서 주무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확인해 보시면 날이나 접수의 일자 표시는 당직으로부터 주무과로 서류가 인계된 일자를 나타내고 있음에 불구하고 접수로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 일자는 어디까지나 당직용 문서 접수인의 일자 표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이거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1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어디가 틀린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요. 성명모형이죠. 성명모형 소송이에요. 여기서 갑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 관련된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인을 예컨대 을이라고 한다면 갑이 모용자고요. 을이 피모용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공소장에는, 그죠? 피고인 안에는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식 명령이 누구한테 고지됐겠어요? 당연히 을에게. 그러자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피고인이, 그래서 약식 명령이 을에게, 그러자,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거죠. 을이 청구한 겁니다. 그럼 이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명모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진짜 피고인은 누가 되는 거죠? 모형자인 갑이 되는 거죠. 이때 갑에게는 약식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주관식일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약식 절차로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갑에게는 약식 명령서 정본을 송달해 줘야 됩니다. 다시 그 절차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을은 어떻게 할 거냐? 을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적어도 피고인으로 행동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 실적 표시를 의한다면은 원래 표시를 기준으로 하되 행위한 것과 검사의 의사를 모두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 행동했기 때문에 적어도 을은 형식적 피고인이 되고, 그럴 경우 형식적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주의가 불안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했느냐 하면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도 공소기각 판결로 끝냈는데 그것이 위법이냐? 즉 이런 경우에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 이건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로 보는 거죠. 이건 공소장 정정으로 족한 사항이에요. 즉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이항에 그 이하에 보시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나오죠?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성명을 모한 사실이 재판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인적사항의 예제를 정정해서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고, 공소장을 정정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이게 공소장 정정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공소장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정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는 검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 여기 나오죠? 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조치예요. 아직 약식 명령 송달이 없었으므로 약식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 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해서 본래의 약식 명령과 함께 피고인 표시 경정 결정을 갑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갑이 소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 명령은 확정된다. 그래서 약식 명령 절차 이행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어쨌든 성명 모형에 관한 판례를 다 문제화 시킨 거예요. 좀 정서되지 않게 해놨네요. 그래도 어쨌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공소 제기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렸다는 얘기죠.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죠. 방조범은 정범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의 방조범이냐라고 하는 거니까요.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뭐예요?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검사가 기재한 공소 사실이지 적용 법조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죠.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내가 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죠.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별도의 성명을 구함 없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느냐? 우선 성명권 행사해야 되겠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정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이거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공범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만, 소속법상의 효과라서 공소시효만 공범에게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3번 이하 공소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 3번 이하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